진행해 레코딩.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부터 G까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varicose vein은 디지즈와 코스메틱 프로블럼 중에서 사실 저는 디지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사실 이게 맞지가 않은 것이 I83번을 물어보면서 이게 디지즈냐 아니면 코스메틱 프로블럼이냐 물어본다면 이거는 엄연한 디지즈인데, 그쵸? 그래서 아직도 이게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 측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오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게 이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류를 우리 외과 의사로서 바라볼 때 어떠한 면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 외과 의사는 좀 더 철저하게, 즉 우리는 미용외과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환자에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외과 의사가 가져야 될 네 가지 덕목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도 예전에 나와 있었죠. 첫 번째, 독수리의 눈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막상 디시전 메이킹을 하면은 라이언스 하트, 사자의 심장으로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수술실에서는 숙녀의 손처럼 섬세하게 수술을 해줘야 될 것이고, 수술만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말의 다리처럼 끊임없이 환자를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이러한 네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레지던트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모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그중에 이글즈 아이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진단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후에 아무리 열심히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라고 한다면 라이언스 하트나 레이디즈 핸드에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그보다 그 전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혹여 저희 병원에 이제 연이 닿아서 연수를 오시는 분들이라거나 하게 되면 이런 분들께서는 수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수술을 보시기 전에 먼저 진단을 어떻게 하고 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항목인 이글즈 아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진단입니다. 저는 이 진단의 과정이 이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서도 어떤 방향에서 접근을 하는지에 따라서 환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즉, 산 정상에 오르는데 누군가는 A라는 루트를 이용하고 누군가는 B나 C라는 루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각각의 목표점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쨌든 정상엔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히스토리 테이킹이라든지 진단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의사 스스로, 즉 수술을 하는 의사 스스로 행해야 된다고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정이 많습니다. 보면은 소노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먼저 진단을 하고 오퍼레이터는 따로 OP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진단과 치료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봐왔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닥터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봐야만 하는 것이고요. 제가 또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히스토리 테이킹과 피지컬 리비전입니다. 환자를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환자의 말을 듣는 거라고 봅니다. 환자의 말을 들어야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를 할 것이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것이고, 그리고 환자를 이해를 해야 동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동감을 해야 치료를 하고 그 뒤에 확실한 완치라는 판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래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 리스닝 자체가 안 됩니다. 상황 자체가 여의치가 않은 것이죠. 근데 환자가 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또는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 과정이 결코 짧지 않은데 우리는 단순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짧은 외래 진료만으로
이런 것을 전부 다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하지정맥류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정맥류가 있겠다 없겠다 아니면 정맥류가 있다 손치더라도 다른 질병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걸 주로 판단을 해내고 막상 거기에 대해서 소노라든지 CT를 찍어보면 그러한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자세가 항상 돼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환자의 정보를 갖다가 얻음에 있어서 당연히 에이지와 섹스라든지 패스트 히스토리 그리고 메디컬 히스토리나 패밀리 히스토리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심지어는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일단 철저하게 알아보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런 큰 모습을 그리면서 하지정맥류란 작은 나무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큰 숲을 바라보는 자세가 돼 있어야만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항상 저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환자를 검진하기를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기를 저는 꼭 권하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아시죠. 아무래도 우리가 서서 살아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오후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많고요.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고 통증이 있긴 한데 이게 OS에서 말하는 통증과는 다르게 혈관성 통증은 즉 정맥성 통증은 경상도 말로 우리하고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그리고 팅글링이나 스로딩이나 가끔 한 번씩 이제 시리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리다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쓰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다는 것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보통 제가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3분의 1은 정맥성인 경우가 많고 3분의 1은 말초동맥과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리가 무겁다거나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좋아지지만 시리는 3분의 1의 확률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겠죠.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은 이듬합니다만 환자들은 그냥 붓는다고 말을 합니다. 스웰링이란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크램핑입니다. 야간 경련이라든지 주로 잘 때라든지 아니면 신을 신으려고 할 때 발가락에 경련이 생긴다거나 운동을 하다가 경련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특징적으로 크램핑은 하지정맥류가 물론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시기에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주로 초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예전에는 쥐가 났었는데 지금은 쥐가 나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맥류가 더 진행하면서 이제 가려운 증상이라든지 습진 그리고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베리코시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즉 튀어나온 혈관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정맥류가 치료가 되기 시작한 것은 히포크라테스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 한 2400~500년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로 튀어나온 정맥을 보고 그리고 정맥성 궤양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그쪽 부분을 지졌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어블레이션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딱히 치료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병태 생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코시티가 있어야지만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을 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초음파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꼭 베리코시티가 있지 않아도 하지정맥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이 편견된 사고에서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리코시티가 꼭 있지 않아도 정맥류가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잠복성 정맥류나 또는 매복형 정맥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에 있어서 이제는 베리코시티가 가지는 그런 중요도가 많이 감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초음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치료를 하는 그리고 진단을 하는 의사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간혹 누워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서 있는 자세로 진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심평원에서 차트를 갖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전부 다 전산화돼서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차트 넘버와 환자의 이름과 섹스와 에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초음파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모드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B 모드고 그다음에 컬러 플로우 또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증폭시킨 파워 도플러 인덱스라는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펄스 웨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야지만이 아니 죄송합니다. 반드시 포함돼야지만이 초음파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이제는 대부분입니다. 즉 하나의 모드만 넣어가지고선 안 된다는 거죠. B 모드는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단순하게 초음파는 프로브를 그 환자의 다리에 혈관에 가져다 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B 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볼 때 첫 번째 환자의 피부 표면에 버티컬하게 놔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혈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트랜스버스하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컬과 트랜스버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환자의 혈관의 로케이션과 또 우리의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다른 것처럼 환자 모두마다 혈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 그리고 컴프레션은 잘 되는지, 이디마는 있는지, 혹시나 트롬보스는 있지 않은지 전반적인 대략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고 칼라 플로우나 파워 더플러 인덱스에서는 리플럭스의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똑같이 B 모드처럼 해놓고서는 칼라 플로우 모드만 켜놓고서는 리플럭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보기는 힘듭니다. 그때는 반드시 45도 위쪽으로 어버드 디렉션으로 놓고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리플럭스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펄스 웨이브 모드입니다. 펄스 웨이브 모드는 0.5초 이상의 리플럭스 타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이때 흔하게 하는 실수는 트랜스버스 모드로 놓고서는 펄스 웨이브 모드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전부터 이상수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오셨는데 오류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롱지튜디널 모드로 돼야 되고 그때는 또 오블리크 모드가 아니라 버티컬 모드로 봐야만 합니다. 리플럭스 타임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죠. 물론 학술적으로는 0.5초 이상일 때 슈퍼피셜 베인과 TBR 베인, 디피모랄 베인과 퍼포레이팅 베인에서는 0.5초 이상이 있을 때 유의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먼 피모랄 베인과 파미티알 베인에서는 1.0초 이상 리플럭스가 있을 때 유의미한데요. 우리가 한 가지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자의 몸 컨디션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현미경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캔서도 어떤 해부 병리학자가 받는지에 따라서 캔서로 주는 경우도 있고 보드라인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의 몸 컨디션은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그리고 주 초에 진단받은 거랑 주말에 진단받은 게 또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0.5초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너무 클리어 컷하게 냉정하게 딱 판단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스코어를 판단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이 0.5초라는 것이 우리가 하지정 맥류를 진단함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족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그 컬러 플로우 모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펄스 웨이브 모드입니다. 지금 이것은 컬러 플로우 모드를 보기 이제 펄스 웨이브 모드에서 펄스 웨이브 모드만 빼고서는 컬러 플로우 모드를 봤기 때문에 롱지튜디널하게 보입니다만은 펄스 웨이브 모드가 결정적으로 정맥류를 진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1초, 2초, 3초 정도의 리플럭스가 있는데 이렇게 리플럭스를 볼 때는 반드시 롱지튜디널 뷰로 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심평원이나 보험사를 상대를 할 때.
이렇게 정맥률을 측정을 하는 경우가 왕왕 보입니다. 지금도 아직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터뷸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이런 그래프는 잘못된 그래프라는 것을 이제는 심평원이나 아니면은 보험사가 다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드로는 그래프를 남기면 펄스웨이브 모드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B 모드를 보고 난 다음에 컬러 플로우 모드로 리플럭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리플럭스는 어느 혈관에서 리플럭스가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컬러 플로우의 창이 이렇게 스티어가 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스티어가 져 있지 않다면은 이게 또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스티어를 줘야지만이 방향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방향성을 바탕으로 플로우에 리플럭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롱지튜디널 뷰로 펄스 웨이브 모드를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다시 한 장 더 사진을 정확하게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리플럭스가 있었다는 이 삼총사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트랜스버스 뷰 그리고 롱지튜디널 뷰로 펄스 웨이브 모드로 리플럭스의 시간을 충분하게 남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삼총사가 있어야 이제는 별 문제 없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진단이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곳에서 보면은 이것은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인가 하니 스티어 자체를 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트랜스버스 뷰로 펄스 웨이브 모드를 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혈관 중간에다가 프로브를 가져다 댄 것도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right GSV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는 left SSV라고 했는데 거의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보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조작이란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민감한 말입니다. 이게 되게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뷰로 본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 길이 자체도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게 표시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left GSV라고 해놨는데 대체 이게 플로우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놓고서는 리플럭스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런 사진은 올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심평원이 되든 보험사가 되든 그동안은 이게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통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화면 가운데로 좀 옮겨 주십시오. 화면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 울트라 사운드 그래프 1만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화면이 여러 개 있어서 아하, 제가 공유를 그러면 따로 하겠습니다. 새로 공유. 잠시만요. 하고서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화면 영상이 어떻게 하면 되죠? 슬라이드 쇼로 드래그를 당겨 오셔가지고 지금 슬라이드 쇼 네, 위에다 덮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쇼를 당겨와서 지금 이거는 보이시나요?
여전히 안 보이시나요? 예, 여전히 울트라소노그램 1 해놓은 그 화면만 보여요. 그러니까 PPT 파일 이제 보입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입니까? 띄워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스몰 사페노스베인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하나도 안 들리죠.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예, 예, 원장님 사운드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들리시나요? 그냥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그냥 화면만 봐도 뭐라고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올려가지고서는 한 적이 잘 없어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트랜스버스 뷰로 봤고, 네. 그리고 B 모드로 해서 전반적인 혈관의 양상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지금 리플럭스가 있는지 없는지 컬러 플로우 모드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펄스 웨이브들 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그래프가 나오면 저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리플럭스의 저런 전형적인 양상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게 리플럭스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혈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치에서 테스트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새는 완전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즉 아주 심한 정맥류지만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마치 약한 것처럼 낮게 꾸준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다지 정맥류가 심하지 않은데 그래프의 모양만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이 펄스 웨이브 모드를 심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그 안타깝지만 정맥류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지 않으신 그 심사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그래프가 낮게 꾸준하게 지속이 되면 그 그래프는 이거는 리플럭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또 그렇네.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지가 않죠. 즉 리플럭스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역류의 그래프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높이보다는 그래프의 역류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평원 기준의 사이즈가 또 6mm 이상이면 수술을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리플럭스의 타임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아, 네, 그 리플럭스의 타임이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건 판니티알 베인입니다. 저 영상 속에서. 예. 근데 저기에서는 리플럭스의 타임 자체가 0.5초도 되지 않고 판니티알 베인은 1초 이상의 리플럭스 타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판니티알 베인에 이상은 크게 없고 슈퍼피셜 베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하지정맥류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지금 스타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여자 환자분들은 왼쪽 다리에 정맥류가 심하고 남자 환자분들은 오른쪽 다리에 정맥류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서 골반 내부에서 아마 메이터너 신드롬 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자 환자분들은 왼쪽이 정맥류가 심한 경우가 많고 막상 환자분들께 어느 쪽 다리가 더 불편하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인 경우가 많고요. 남자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을 많이 써서인지 오른쪽 다리가 더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좀 더 오래된 정맥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뒤에 있는 뭐 영상도 있긴 하지만 시간 자체가 3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회를 또 주신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단과 이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스코어링 시스템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주로 CEAP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이건 주로 닥터 오리엔티드로 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CEAP 시스템을 원활하게 확실하게 계속 쓰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희들도 환자분을 많이 봅니다만은 사실 이 CEAP 시스템이 이게 너무 학술적인 것인지라 어찌 보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용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CEAP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는 2011년에 나왔던 것이고 이게 2020년에 업데이트된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요런 것이죠. C4C인데 코로나 플레베타티카라고 해서 하지정맥류는 그렇게 튀어나온 혈관은 심하지가 않은데 발목 주변에 이런 식으로 푸른색이나 보라색의 실핏줄이 있으면서 환자들이 정맥류의 심텀을 호소했을 때 그것을 C1이나 C1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지 않고 C4C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꼭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디마가 있으면서 발목 주변에 이런 식으로 실핏줄이 보이게 되면 이게 더 큰 질병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EAP 시스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온 것이 VCSS 시스템인데 이거 역시나 CEAP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페인이라는 환자의 주관적인 항목 한 가지가 들어가고 나서는 대부분은 또 의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의사 중심의 판단을 하지 말고 환자 중심의 판단을 하자라고 해서 오로지 환자가 하는 얘기만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 VBCMQ입니다. Varicose Vein Symptom Qualifying System이라고 해서요. 그 첫 자를 따서 질문의 첫 자를 따서 HAST라고 합니다. 즉 환자들이 표현하는 것이죠. Heaviness, achiness, 그리고 이디메라고 하지 않고 swell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hrobbing, 찌릿찌릿한 느낌들이죠. 그리고 엑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칭, 즉 가렵고 습진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직접 매일마다 이런 시스템을 쓰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이제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침 자체가 물론 의사들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지만 그 치료의 효과라든지 팔로우업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는 닥터 리포티드 아웃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Patient Reported Outcome, 즉 프로라는 말을 점차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실 때 사실 이 미키마우스 사인이라고 하면은 이게 미키마우스 사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피노피모랄 정션입니다.
사피노피모랄 정션인데 오른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귀에 미키마우스의 오른쪽 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GSV입니다. 그래서 사피노피모랄 정션을 보실 때 한 번씩 헷갈리실 때는 이 미키마우스 사인을 떠올리시고 왼쪽 GSV는 왼쪽 귀에 해당되고 오른쪽 GSV는 오른쪽 귀에 해당된다라는 것쯤은 하나쯤은 알고 계시는 것이 참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회에는 제가 이제 트리트먼트 플랜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합시다. 금요일 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몸조리 잘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잘 고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몇 번을 쓰셔봤는데